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30대 여성이 중학생 시절 큰언니의 남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지난해 가족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는데 형부는 내 잘못을 회개할 수 있게 해줘 고맙다라고 말했습니다. 12년간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고백한 표예림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표 씨는 생전에 한 유튜버로부터 스토킹을 당했다며 괴로움을 호소했는데 해당 유튜버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반박했습니다. 모텔에서 낳은 신생아 딸을 2층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여성은 딸을 창밖으로 던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누군가가 발견하면 잘 키워줄 거라 생각했다라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뾰로로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드릴 말씀이 많아서요. 빨리빨리 시작하도록 할게요. 예, 좋습니다.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이 늦잠을 자서 지각했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목이 졸리고 뺨을 맞은 사실이 뒤늦게야 알려졌습니다. 지난 8월 22일 있었던 일이라는데요. 이 학교 측은 해당 교사를 학교폭력 그리고 아동학대로 신고를 했지만 학생과 이 가해 교사 간 분리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 교권 보호에 대한 논의가 뭐 아시다시피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데 말이죠. 한두 번씩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 지난 여름 땡볕에서 교권 보호를 외쳤던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참 맥이 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예, 자, 이자연 기자, 박지은 변호사, 이수정 경기도 교수,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멕시코 케레타로에 살아요. 하루 종일 사반만 틀어놓고 있어요 하신 시니킴님, 요즘 신랑이 퇴근하고 집에 오면 뾰로롱 하면서 문 열어요 하신 이찬호, 김주영 부부님, 오늘 저희 부부 결혼기념일이에요 축하해주세요 하신 인천 부평의 이윤노, 조경숙 부부님, 장애인 이동권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부산 39번 버스 기사님 감사합니다 하신 박희연님, 아파트에서 분실했던 외건을 금방 찾아주신 인천 남동경찰서 강력사팀 김영민 경감님 감사해요 하신 손희정님, 자, 안산 스마트 스퀘어 지식산업단지 옥상에 목줄 안고 개 풀어놓은 견주님아, 난 당신 개가 무서워 제발 목줄 좀 해 하신 형은님, 자, 밴쿠버의 브라이언 운케이정님, 줄리킴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교수님 주목해 보겠습니다. 아세사만 뉴스 6번. 0.5초 늦었어.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달려보죠. 술 마시다 갑자기 점점점. 충격적인 영상인데요. 사방 가족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시간은 오늘 새벽입니다. 자, 여성이, 저쪽 여성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뭔가 딱 봐도 비틀비틀 호랑나비. 자, 바지춤을 잡더니 갑자기 그걸 쑥 내리면서 착 앉습니다. 식당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일까요? 바로 하고 있던 겁니다. 세상에. 경찰이 출동했어요. 저 선생님 정신 좀 차려요. 하지만 이 여성, 야 빨리 사건 반장 틀어, 막 횡설수설을 해요. 자, 아이고 저 정신 못 차리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데리고 바깥으로 나갑니다. 저렇게 데리고 나가요. 자, 그런데 데리고 나가요. 자, 그런데 잠시 후 저 여성 들어오더니 다시 테이블 밑을 뒤처리하고 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한 가지 제가 부탁 말씀 좀 드릴게요. 언뜻 봐선 우리나라 같지만 여기는 외국이다. 이건 글로벌 픽이다. 큰 소리로 외쳐주십시오. 완전 우리나라 경기도 부천입니다. 완전 우리나라입니다. 경기도고요. 자, 이게 지금 원래 이제 한 오후 9시쯤에 남녀 두 분이 이제 술 먹으러 이제 갔다가 한 남자 한 명은 나가고 12시 반 정도에, 그러니까 새벽이죠. 새벽이 됐을 때 술을 마시는 여성이 저런 행동을 했던 거거든요. 바지를 벗고 소변을 봤습니다. 전 일부러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만취했습니다. 만취했고 화장실하고 이런 것들을 착각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경찰도 왔습니다. 또 그래도 뒤처리하는 모습은 또 보였어요. 과연 이걸 법적으로 어떻게 하냐, 뭐 공연 음란죄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과실이기 때문에. 또 일부러 화장실 아니고 이게 소변을 봐서 오염시키려고
없다면 모르겠죠. 그게 아니면 손괴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벌은 사실 어렵고요. 아니 근데 저 의자를 앞으로 또 써야 됩니까? 자, 많이 세척을 해야 되겠죠. 근데 아니면 뭐 바꾸든지 해야 되는데 그 민사 비용은 이제 청구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의자라든지 아니면 조금 그런 부분, 그런 수선 아니 그 비용. 의자의 효용 가치를 없앤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재물 손괴죄 될 여지가 있는데 재물 손괴죄는 고의죄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래야 되지. 저분 일부러 지금 저기서 소변 보기 좀 어렵거든요. 실수로 한 거기 때문에 처벌 사항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좋습니다. 이거 좀 바꿔주세요. 제목 좀 바꿔주세요. 자, 킥보드 피하다가 와장창창입니다. 자, 충격적인 영상 말문이 막히실 겁니다. 보시죠. 자, 킥보드 탄 여성이 저기 저렇게 도로를 질주합니다. 자, 저걸 타고 요리 갔다가 일단 좌회전했어요. 그런데 또 우회전을 하네. 자, 근데 트럭이 야야야야야 전복됐어요. 자, 그런데 저 킥보드 탄 여성 그냥 그러든지 말든지 자기 때문에 저렇게 엎어졌는데 그냥 쭉 갑니다. 자, 불박차 운전자, 야, 너 어디가? 이렇게 부르면서 트럭 쪽으로 달려가는데요. 그제서야 킥보드 여성도 이제 오는 것 같던데 왔다고 합니다. 자, 양 변호사님, 오늘 이 영상이 전국의 많은 저혈압 환자분들께 특효약이었다고 해요. 피가 너무 솟구쳐서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죠. 저게 지난 6일에 대전에 있는 한 교차로에서 벌어진 일인데 보신 것처럼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직진하는 차량을 피해서 갑자기 우회전하는 바람에 트럭이 저렇게 넘어진 사고고요. 트럭 운전사 60대 운전자인데 골절상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렇게 가는 모습은 나오지만 뒤에 불박 차량에서 이제 어디 가냐고 그렇게 소리를 질러서 결국 같이 왔다고 하고 사실 황색차 지금 트럭 같은 경우도 황색 신호등이 전멸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주의를 해야 될 필요는 있었지만 저렇게 뛰쳐나오면 안 보이죠. 저걸 어떻게 주의를 합니까? 게다가요. 저 전동 킥보드 아까 여성이라고 소개를 하긴 했지만 중학교 3학년. 아이고. 저 시간이 새벽 2시 반이었어요. 뭐하는 새벽 2시 반에 왜 중학생이 저기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사고를 질주합니까, 지금? 아우, 참, 여기 참 답답하네요, 진짜.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야한 동창회입니다. 자, 보기만 해도 눈살이 좀 찌푸려지는 광경일 텐데요. 주의하시고요.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자, 이곳은 즐거운 총동창회 체육대회입니다. 마침 무용단의 초청 공연. 자, 그런데 댄서들의 옷차림이 이거 참 뭐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는데 자, 벌건 대낮이죠. 딱 봐도 대구 시내 한복판에서 자, 하지만 저걸 보고 있던 중장년 남성들 아이고 좋다 얼싸 좋네 하면서 박수 치면서 초집중 심지어 무대 앞으로 전국 노래자랑 찍듯이 저렇게 앞으로 나가서 손을 마주하려고 저렇게 이게 지금 사진으로밖에 전해드리지 못하는데 원래는 동영상이 버젓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저희가 제보를 받고 이거를 확인하려고 하던 그 바로 직전에 내려갔어요. 네, 이게 지난 8일 대구의 한 중고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 모습입니다. 대구 소재의 한 대학교 운동장에서 이 총동창회가 열렸는데 총동창회 측은요, 이 체육대회에 섹시 콘셉트로 활동하는 여성 4인조 댄스 그룹을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무대 영상을 저렇게 유튜브에 업로드를 했던 겁니다. 영상에는 이 여성들이요 망사 등으로 이루어진 신체 부위가 다소 드러나는 의상을 입으면서 특정 신체 부위를 강조하는 춤을 추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당히 좀 선정적인 모습도 있었는데 체육대회 참석자들이요 이 공연을 보며 열광을 합니다. 무대 보고 손을 흔들고 박수를 치고 급기야는 일어나서 나와서 저렇게 뛰고 환호하는 모습까지도 영상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 공연한 여성들은요 참석자들의 딸이나 손녀뻘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누리꾼들은 이걸 두고 뭐 자식 보기 부끄럽지 않냐, 기분 안 좋아졌다, 자기 딸이라도 그러고 싶냐 이런 댓글을 남겼는데 총동창회 이 관계자로 추정되는 이가 감사합니다라고 대댓글을 달아서 더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 동영상은 현재 비공개 처리가 됐습니다. 교수님, 이게 대학교 교정에서 대낮에 네? 글쎄 중학교 고등학교 총동창회라는데 지금 이 대학교 운동장에서 했다는 거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에서는 하기가 어렵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학생 중에도 여전히 미성년자도 있고요. 그럼요. 그리고는 학생들 아직 어린 학생들이라 사회인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서 저렇게 난장판으로다가 지금 저런 이제 그룹이라서 저분 그 공연하신 분들에게 제가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건 적절해 보이지가 않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좀 안타깝긴 하네요. 예,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길에서 만난 강심장입니다.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먼저 사반 가족분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불박차의 후방 카메라인데요. 한 차량이 오는데 자, 보세요. 보닛 위에 저거 뭐야? 사람이 매달렸어요, 지금. 보닛에 사람 달고 쭉 달립니다. 심지어 자, 이제 전방 카메라 부드럽게 우회전까지. 이 영화 촬영 중인가 했는데 카메라는 또 없습니다. 자, 오늘 아침 우리 양재열 변호사님의 고향 순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눈이 정말 휘둥그레지네요. 아침 8시에 내 오늘 고향 아침, 순천에서. 예, 따끈따끈한 지금 영상인데 지금 저 후방 그 블랙카메라에 블랙박스에 찍힌 것도 있고 이후에는 이제 조수석에서 저걸 또 계속 촬영을 한 게 무려 한 300m 가량을 저 상태로 갔다라는 겁니다. 글쎄요, 그렇게 해서 우회전으로 사라지는 모습까지를 촬영을 했는데 혹시 저기 실랑이 과정에서 저런 일이 벌어진 거라면 저 본인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을 차량으로 특수 협박 내지는 폭행했다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수사를 해봐야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평일날 오전이면 출근 시간인데 아침 8시에. 예, 아무튼 저 상황과 관련해서 혹시 이 내막을 좀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제보를 좀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은 불꽃이 펑펑 터지는 불꽃 축제 현장에서 있었던 상황 만나보시죠. 자, 하늘 위로 화려한 폭죽이 펑펑펑. 자, 1차선에 한 차량이 깜빡이를 켜고 정차 중이죠. 자, 운전자는 내려서 저 멋진 모습을 촬영을 하는지 아무튼 저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뒤로 차량들이 줄줄이 도열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어디냐, 교수님? 한강 다리 위였습니다. 아유, 너무 딱하네요. 10월 7일 날 한강에서 진행된 세계 불꽃 축제 보셨어요? 뭐 저는 좀 멀리서 봤는데 정말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차도 막히고 사람도 너무 많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몰지각한 사람들이 가끔 있죠. 1차선에 비상등 켜놓고 자기는 이제 거의 뭐 정신이 나갔어요. 사진도 찍고 즐기고 있는데 문제는 그래서 결국에는 뒤에 주행하는 차들은 아무도 앞으로 가지 못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유, 진짜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시민과 경찰의 콜라보입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경찰과 함께 은행에 온 남성, 딸이 납치됐다는 전화를 받았고 깜빡 속았었는데요. 자, 결국 경찰을 자, 저렇게 좌절하는 모습 보이시는데 경찰을 돕기로 합니다. 하지만 미끼로 사용할 돈이 부족한 상황. 이걸 보고 있던 경찰관이 결국 사비를 보태고 돈가방 사진으로 그 피싱범을 저렇게 유인합니다. 자, 이제 보이스 피싱범 잡았을까요? 보시죠. 지금 제 심장이 운전을 빨리 할 수 있는 심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딸이 잡혔는데 제가 어떻게 운전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그거는 감안을 해주셔야죠. 알겠지만 예. 걱정하지 말고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옆에서 예, 옆에서 밖에 또 있으니까 예. 걱정 안 해도 되고 딸 방면에 대해서는 제일 가까운 거리가 지금 안산하고 안성하고 승동하고 이렇게 가까운데 안산 당신 딸 우리가 데리고 있어요. 뭐요? 우리 딸을요? 아빠, 나 살려줘. 아니, 자연아, 당신들 누구야? 이게 거짓말, 이거에 누가 속겠냐 싶은데 속습니다. 자,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방법으로 보이지만 사실 좀 당황하거나 긴장을 한다면 자신의 딸이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도 최근에 있었던 사건이고 충북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딸이 2천만 원을 갚지를 않아가지고 딸 나치 사진을 찍었다. 위포를 하겠다라고 아버지한테 협박을 했고요. 아버지가 겁을 먹고 2천만 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은행에 갔는데 그 사이에 이 회사 동료가 얘기를 듣고 112에 신고를 합니다. 아하. 경찰은 나중에 이제 그 직후에 집에 확인해서 딸이 자녀가 주거지에 잘 있다는 걸 안심 확인했는데 문제는 검거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이 그렇죠, 들었어요. 잡아야죠. 1,000만 원 있지만 1,000만 원이 없어서 지금 말한 것처럼 경찰이 1,000만 원을 보태서 인출을 하고 사진으로 촬영해서 전송을 해서 그 보이스피싱몰 안심을 시킵니다. 아하. 그래서 잠복하는 장소로 범인을 유인을 하고요. 결국 경찰과 함께 저 여성이 사실은 돈을 이제 받으러 온 사람인데 검거를 합니다. 체포를 성공했는데 문제는 저 여성도 현금 수거책이에요. 그러니까 분업화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조직화돼 있기 때문에 전화 통화한 사람 또 총책은 다른 사람이고 저 여성은 그냥 돈만 받아오는 사람이고 이 사람 이제 검거를 해서 현재 지금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시가와 연을 끊어야 할까? 자, 오늘도 사방 가족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보내주신 사연인데 오늘 사연은 상당히 좀 무겁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시동생의 아이를 그동안 내 자식처럼 키워왔는데 지금껏 모른 채 하다가 뒤늦게 연락 온 시가와 연을 끊어야 할지 고민이다. 이런 사연입니다. 일단 이 여성은 결혼해서 새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4년 전 설날 시동생이 갑자기 찾아와서요. 두돌된 아들을 놓고 그냥 떠나버렸던 겁니다. 이 시동생의 사연이 또 있습니다. 지적장애를 가진 아내와 이혼을 했는데 아이를 친모도 주변 친척들도 아무도 맞지 않겠다면서 거절하면서 보육원에 보내려고 했다는 겁니다. 아이고야. 이렇게 설날 덜컥 아이를 맡게 됐는데 사연자의 남편조차도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아이 보육원에 보내자라고 했지만 사연자만큼은 떠도는 아이가 너무 안타까워서 결국 아이를 맡아 키우기로 한 겁니다. 그렇게 아이 키우는 동안 시동생 비롯해서 시가에서는 단 한 번도 연락을 안 했습니다. 어허. 심지어 9년 전에 남편이 투병을 했는데 그때 시동생한테 연락해서 우리 남편이 너무 보고 싶어한다. 한 번만 만나달라 얘기했지만 그때도 끝내 무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아이는요. 큰엄마인 사연자를 엄마라고 부르면서 자랐고 지금 20대 청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4년 전에는 아예 호적에 올리면서 정말 친아들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연락도 없던 시동생 연락이 와서는 내가 암에 걸려서 얼마 안 남았다. 우리 애 연락처 좀 달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사연자가 너무 어이없어서 이제 호적에도 올렸다. 내 아들이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답장을 했다는데 당사자인 그 아들, 20대 청년이 된 그 아들도 불편해하는 상황입니다. 필요할 때만 찾는 이기적인 이 시동생의 부탁을 아예 무시하고 완전히 연 끊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래도 생부인데 이 최소한의 예의로 아들 데리고 인사하러 가야 하는지 고민이라면서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7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시동생입니다. 형수님,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지훈이 연락처 좀 알려줄 수 있습니까? 내 형수한테 면모가 없는 건 아는데 그래도 내 새끼 아닙니까? 아마 지훈이도 아빠 얼굴 한 번은 보고 싶지 않겠어요? 형수님, 연락처 좀 알려줘요, 동그라미. 좀 제 생각이랑 좀 다른데 말이죠. 자, 다음은 사연자 분이십니다. 서방님, 아니 양지열 씨, 당신이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어? 나 몰라라 팽개치고 연락 한 통 없다가 그리고 당신 형님 갈 때도 얼굴 한 번 안 비치더니 지훈이 연락처를 이제 와서 알려달라고? 염치가 있어야지. 내가 당신네들 한 짓거리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에 천불이 나. 지훈이 내 새끼야, 내 아들이야, X. 자, 양 변호사님부터 가볼까요? 일단 요즘 호적이라고 안 하죠. 가족관계 등록부에 올렸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출생신고라든가 가족관계 등록부조차도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친부로서 한 번도 이 제대로 된 역할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24년 전에 그 아들이 두돌이었다고 했잖아요. 저 아들 지금 26 청년입니다. 아들에게 누구보다도 더 결정권이 있는데 아들이 원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무슨 덜컥 그 연락처를 알려줘요. 저기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아들에게 이 사람이 이미 알고 있잖아요. 아들이. 혹시 너 이 아버지 연락처 알고 싶냐면서 아들에게 건너는 것까지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들이 자발적으로 원해서 그래도 친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얼굴 한번 볼게요. 라는 건 가능하지만 그 사람한테 아들 연락처를 덜컥 주는 거 아들 싫을 겁니다. 양 변호사님 말씀이 제 생각. 자, 일단 자, 교수님. 근데 이제 이게 피를 나누었다는 게 이게 사실은 그렇게 간단하게 끊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드님이 26살이면 성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화번호는 전달을 해주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러나 정말 애착을 가지고 만약에 24년 동안 이렇게 헌신적으로 호적에 올려가면서 내 아들처럼 키웠다면 저 아들은 절대 심리적으로 나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26살 된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조차 아들에게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네. 자, 박 변호사님. 맞습니다. 두 분 다 조금 다른 것 같지만 내용은 같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중요한 아들이에요. 두 사람이 아닙니다. 아들이 20살이고 지금 상황을 다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지만 불편해한다고 지금 어머니는 이제 어머니는 느끼고 있긴 한데 아들은 또 표현강 왜냐하면 암이고 이렇게 시한부 이러면 사망의 가능성도 있는 거기 때문에 아들의 어떤 판단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불편해하는 거하고 좀 줬을 때 한번 보겠다라고 아들이 한다면
그럼 사실 이 어머니가 이걸 막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똑같은 두 분하고 맥락은 똑같은데 예. 그런 의미에서 전달해 주라는 뜻입니다. 아들의 의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OX이긴 하지만 결국 따지고 보면 다 같은 말씀이에요.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네, 일단 HC님, 아들도 불편하면 그냥 안 만나는 게 좋겠습니다 하셨고요. RK님, 저거 부양 의무랑 의료비 등등 떠넘기려고 연락하는 거 아닌가요? 하셨습니다. 크롱크롱님, 하지만 알려주세요. 어차피 아들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하셨고요. 김태윤님, 그래도 한 번쯤 만나게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사과하고 싶은 걸 수도 있잖아요. 이런 의견도 주시긴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사건반장 제보 메일과 카카오톡 사건반장 제보 채널에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충남 당진시 성문면에서 1인 헤어샵을 하시는 최영희 여사님 보고 계신가요? 며칠 전 영업을 마치고 가게 문을 탁 닫으려고 하던 찰나에 어떤 여자 초등학생이 이 펌을 하겠다고 왔다고요.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어가지고 그 늦은 시간까지 머리를 해주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바로 다음 날, 그 초딩이 이렇게 예쁜 그림 편지를 안녕하세요. 성문초등학교 안소연이에요. 저번에 늦은 시간까지 머리를 예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펌이 너무 예쁘게 돼서 편지를 쓰고 싶었어요. 했다는 겁니다. 예?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 편지 하나로 피곤이 싹 가셨다네요. 콘드로이친, 이젠 검증이 필요하겠죠. 어떤 콘드로이친인지, 충분히 콘드로이친을 담았는지. 기능성은? 그건 기본 아닌가? 관절이 기억할 만하네. 이름값이란 이런 것. 관절엔 콘드로이친 1200. 직업도, 삶의 방식도, 스타일까지도. 가장 버라이어티한 나이를 살아가는 당신에게 스타일을 더 버라이어티하게. 퀸잇. 30대 여성이 중학생 시절 큰언니의 남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지난해 가족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는데 형부는 내 잘못을 회개할 수 있게 해줘 고맙다라고 말했습니다. 사건의 내막을 들여다봅니다. 저희가 요 며칠 사이에 2번 그 엄마의 불륜남 신학교 교수에게서 성추행을 당한 그 사건 전해드렸었잖아요. 자, 그 첫 방송이 지난 금요일에 있었는데 그 금요일 저희 방송을 보시고 이거 우리 가족이 제보한 건가? 라고 너무 똑같다고 하셔가지고 제보를 주셨어요. 자, 이번 사건도 중학생 때 제보자분이 중학생 때 있었던 일입니다. 네, 제보자 주장에 따르면 약 2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당시에 제보자 역시도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제보자가 위로 제보자 외에 3명의 언니가 더 있습니다. 그중에 큰언니가 대학교 4학년일 때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첫 사건은 제보자의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당시 집안에 혼자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갑자기 큰 형부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들어와서는 입을 맞추고 또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이어갔다고 했습니다. 당시 제보자 집은 옛날 주택이었기 때문에 방과 방 사이가 멀었고 또 다른 방에는 부모님 또 큰언니 등 가족들이 다 있었는데 이뿐만이 또 아니었습니다. 같은 해에 제보자가 잠깐 이 큰언니의 집에서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이때 역시도 다른 방에 언니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형부가 제보자 방을 찾아와서 이전과 같이 총 3번의 성추행을 했다고 했습니다. 자, 중학생 처제 그리고 큰 형부. 하지만 이 제보자는요. 이 사실을 알릴 수가 없었다고 해요. 이게 이제 아동 청소년 성범죄 같은 경우에 사실은 피해자가 즉시 발고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피해를 당한 것 자체가 이게 뭔지를 일단 잘 모르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알게 된 다음에는 혹시 내가 뭘 잘못해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나 하고 자책을 하게 되고 한 발 더 나아가서는 내가 혹시 특히 친족 성폭력의 경우에 발고를 했다가 피해를 알렸다가 이 평화로운 가정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신고를 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이 이제 막내 이제 4번째 자매죠. 이 아이 입장에서 보면은 이 큰언니가 굉장히 커 보였다고 해요. 그 당시에. 큰언니는 교대 4학년 때 혼전 임신을 하긴 했으나 어쨌든 딸 부잣집에서는 그 큰언니가 사실은 굉장히 큰 존재고 임용고시도 당시에 합격을 했고 그래서 지금 큰언니를 희생시킬 수가 없다는 생각을 당시에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참고 또 참았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말씀하신 딱 그 내용이었어. 나 하나만 참으면 우리 가족의 평안이 유지될 거야. 그 생각으로 20여년을 참았는데요. 세상에 또 다른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또 다른 피해자, 이 제보자의 둘째 언니도 형부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아직은 주장입니다만, 이게 사실 나이가 많다 적다를 따질 게 아니라 언니의 남편이라는 거는 공통적인 어떤 상황이죠. 그래서 이 둘째 언니 같은 경우는 대학생이었는데 이제 큰언니가 아이를 가져서 혼자 이 아이를 키우니까 딱해서 좀 바깥 바람이 좀 쐬라 그래서 집에 가서 아이를 봐주고 있었대요. 그런 상황인데 형부가 그 자기 아이를 봐주러 온 고마운 처제를 또 강제추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제보자에 이어서 제보자는 넷째입니다. 이어서 둘째 언니까지 성추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자, 결국 지난해 큰언니, 형부, 그리고 제보자와 둘째 언니, 가해자와 피해자 측 사자 대면이 있었습니다. 당시 실제 대화 내용 들어보시죠. 저한테 어떻게 하셨어요? 저한테 어떻게 하셨어요? 사실은 이야기할게요. 나는 그때 혈기가 왕성했고 이쁜 처제가 돼 있었고 여가가 있었고 나는 처제한테 갔어. 그래서 처제를 만졌지. 그런데 나는 피해를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거기까지 해서 묻혔어. 저한테도 그랬잖아. 저도 만졌잖아. 버릇이에요? 그게? 버릇이라는 걸 아니, 저희 가족들이 너무 우스웠어요. 무시해서 그런 행동을 한 건 아니야. 나도 옆에 있었으면 나한테 전부 이렇게 멍청하면 나도 주체할 수가 없을 때도 있어. 인정했습니다. 예, 성추행을 인정하는 뭐 녹음이긴 하지만 인정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보자한테도 성추행을 했었고 혈기가 왕성했다라고 변명을 하고 있죠. 근데 둘째 언니한테도 똑같은 어떤 성추행을 했었습니다. 왜 했냐고 하니까 그러면서 인정을 하니까 우리 가족 우스웠냐, 가난해서 그랬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형부라는 사람, 큰 형부, 이 사과가 진심이었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자. 용서 빌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 제보자와 그 형부란 사람이 나눈 실제 대화 이어서 들어보시죠. 상당히 보이세요. 교회 다니지 마세요. 형부 같은 사람이 교회 다녀서 뭐예요? 중학생이었어요. 지금 마흔이 다 돼갔을 때 아직도 기억해요. 어떻게 보상하실래요? 말씀하세요. 어쨌든 이야기를 끄집어냈다는 건 자랑으로 칭찬받으려고 한 얘기 아닙니다. 나한테 내가 나한테 필 수 있게 해줘서 고마운다고. 그리고 원하는 게 있으면 내가 해줘. 이 지금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 휴대폰을 싱크대 쪽에다 이렇게 놓고서 녹음을 하다 보니까 저렇게 된 겁니다. 자, 지난번 신학교 교수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역시나 하나님께 용서를 빌겠다. 피해자가 아닌 하나님께 용서를 빌겠다. 자기 혼자 성스러워요, 아주. 그리고 글쎄 지금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저 제보하신 분은 중학교 이후 지금 얘기 나오잖아요. 마흔이 다 돼가는데 지금까지도 그것 때문에 인생이 내내 힘들었던 거잖아요. 그게 지금 목소리에서 절절하게 묻어 나오는데 형부의 목소리는 너무 담담하네요. 너무 담담하고 내가 정말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시기가 있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말라니까 교회 안 다니면 죽을 것 같은데 라는 얘기. 그러니까 제보자 입장에서는 지금 교회가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내 인생이 20년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너무너무나 당당해요. 그러면서
얘기 꺼내서 용서할 수 있게 해줘서 용서 빌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 마치 지금 네 덕분에 나 그래도 더 이제 꺼내놓고 나 진짜 용서받을 수 있을 거야.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제보자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 그때 이제 신학교 교수 얘기처럼 저게 나에 대해서 사과라는 걸까 아니면 하나님한테 용서를 받았다는 얘기일 걸까 그런 느낌을 제보자는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제가 이 피해자분과 직접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시작한 지 1분 만에 펑펑 우시기 시작했습니다. 25년 전 사건 때문에 처음 보는 사람과 통화를 하면서 1분 만에 눈물을 펑펑 쏟으셨어요. 자, 그런데 제보자분에 따르면 이 형부 범행을 또 축소시키는데 급급했다. 교수님. 근데 이제 이야기를 듣고 보면 지금 이 제보자가 형부에게 듣고자 하는 얘기는 딱 하나예요. 내가 그때는 진짜 잘못했다. 죽을 죄를 졌다라고 사과를 하기를 바랬는데 지금 형부가 사실은 뭐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니까 뭐 둘째 처제에게 했던 뭐 언니한테 했던 건 기억 안 난다고 잡아뛰기도 하고 그리고는 결국에는 지금 막내 처제한테 했던 것도 사실은 더 심각하게 할 수도 있었는데 내가 적당히 하다가 멈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그 한 행위도 정말 이 사람의 인생에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런데 더 심한 걸 안 해서 천만다행이다. 나는 뭐 그래서 괜찮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정말 뻔뻔하다는 생각을 지우기가 일단 어려워 보이고요. 더군다나 지금 뭐 회개를 할 기회를 줘가지고 고맙다. 도대체 누구한테 회개를 한다는 겁니까?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제보자분이 또 제보자분에게 상처를 준 가족들이 또 있었습니다. 네, 일단 먼저 큰언니입니다. 큰언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혹시 네가 먼저 그 형부한테 우리 남편한테 입 맞추려고 한 적은 없었어? 이런 얘기입니다. 제보자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렇게 답변을 했더니 언니가 그때 형부와 결혼 반대 심했던 거 알지 않냐? 네가 어린 마음에 형부가 불쌍해서 그런 거 아니었겠냐? 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라 믿었던 엄마 역시도 현재 제보자와는 연락을 끊었고요. 큰언니네 부부와는 여전히 식사도 하고 연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급기야 이번 추석에도요. 집에 그 셋째 언니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셋째 언니는 제보자를 적극 지지해주는 입장이었는데 그런 셋째 언니랑 첫째 언니네 부부가 마주치면 좀 불편할까 싶었는지 야 첫째 언니가 넌 이제 얼른 집에 가라 라면서 쫓아냈다는 겁니다. 피해자는 추석날 혼자 집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자, 어떤 분이 채팅창에서 아유 집안 문제를 뭘 이렇게까지 그냥 긴 시간 전하고 있냐. 그냥 공공의 이익이 되는 소식을 전해달라 하시는데 이거 범죄예요. 이거. 예? 이거 되게 심각한 범죄입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 저희가 이 형부란 사람한테 직접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러자 이런 입장이 왔어요. 너무 오래전 일이라 자세히 기억나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사죄하고 싶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거 심각한 범죄이고요. 그리고 또 의외로 성범죄, 특히 강제추행이나 이런 것들이 친족 간에 벌어지는 일이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고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제가 뭐 고소를 권하는 건 아닙니다. 고소를 권하는 건 절대 아닌데 중학교 2학년이면 13세가 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13세 미만일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라면 여전히 이 형부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중범죄로 처벌받거든요. 지금보다는 훨씬 적극적으로 크게 사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제보자는 굉장히 답답한 마음에 혼자 1인 시위라도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아이고. 그거는 저는 좀 말리고 싶습니다. 그 형부의 직장에서? 네. 이게 아직도 저희가 좀 이따가 이제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도 그런 얘기를 좀 전해드릴 것 같은데 아직도 이게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있어서 거꾸로 내가 범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보태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이분의 고통은 이게 계속 진행 중이라는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럼에 있어서 지금 어머니의 역할이 제가 보기에는 제일 이 가족에서 중요합니다. 피해를 당한 사람 편을 들어주세요. 뭐 첫째 아이 부부가 아무리 훌륭한 전문직 이제 교사 부부인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막내딸이 피해를 호소하면 막내딸 편을 좀 들어주시면 조금이라도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네요. 그러니까 말이죠.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12년간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고백한 표예림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표 씨는 생전에 한 유튜버로부터 스토킹을 당했다며 괴로움을 호소했는데 해당 유튜버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어제 저희가 사건반장 방송 진행하고 있던 도중에 이 소식이 들려와서 저희도 진짜 순간적으로 진짜 다 얼어버렸습니다. 이 사건반장 역시 이 표예림 씨와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였는데 말이죠. 저렇게 됐습니다. 네, 어제 오후 12시 57분쯤에 부산의 한 호수공원에서 한 여성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경찰이 출동해서 3시간 넘게 수색을 벌였는데 결국 찾아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신원 확인한 결과 표예림 씨인 걸로 확인이 됐고요. 이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 신고로 출동했고 타살 혐의점 등은 없다. 유족 조사 끝나는 대로 사건 마무리할 예정이다라고 전했습니다. 표 씨는 초중고 12년 동안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폭로를 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했는데 드라마 더글로리 신드롬과 맞물리면서 현실판 더글로리다 이런 얘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이 누리꾼들이 그러면서 자진해서 그 학폭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의 신상을 캐기도 했습니다. 예, 표예림 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박 변호사님. 네, 무더기 고소입니다. 올해 9월에 한 유튜브로부터 뭐 명예훼손이라든지 모욕이라든지 횡령이라든지 등등으로 4건의 지금 고소를 받았고 지금 고소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받아야 될 그런 상황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보이고요. 그 유튜버는 이 학폭 사건 관련해서 한 단체의 소개로 좀 만났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표예림 씨가 이 유튜버를 상대로 고소를 한 것도 있습니다. 7건가량 했으니까 쌍방이 지금 고소전이 벌어진 상황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건반장 제작진들 사이에서도 표예림 씨를 직접 취재하고 통화하고 했던 뭐 PD 작가들 분들이 계셔가지고 어제 이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진짜 다들 조금 머리가 좀 띵한 그런 상태이고 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쌍방 고소전. 왜요? 사실 저는 어제 이제 먼저 방송 마치고 그 얘기를 처음에 전해드렸을 때 가해자 중에 한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한 줄 알았어요. 피해자가 그럴 일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 상황이 지금 학교 폭력 문제 때문에 그만큼 20여 년을 사실을 갖가지 질병에 뭐 지금도 알 수 없는 어떤 복통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렇게 표예림 씨가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본인을 이제 학교 폭력 피해자로 알리고 그 과정에서 아까 단체를 통해서 다른 어떻게 보면 학교 폭력 피해자라는 사람과 연대를 하게 됐고 그게 해당 유튜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표예림 씨 주장입니다만 표예림 씨는 그 유튜버가 사실은 성범죄도 연루가 돼 있었고 또 그것과는 굉장히 갈등도 일으키면서 이게 뭐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다, 같이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로 스토킹을 당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했어요. 이제 본인이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에 본인의 유튜브에 남긴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것 때문에 스토킹을 당하다가 그게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또 참 사실 이게 사실이면 학교 폭력으로 그렇게 10몇 년을 시달렸다가 겨우 세상에 용기를 내서 그 자신의 피해를 얘기했는데 그게 계기가 돼서 또 다른 피해를 또 입어버린 거잖아요, 표예림 씨는. 자, 뭐 사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뭐 표예림 씨의 얼굴은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고인이 된 상황에서 그 사진을 또 공개하기가 그래서 일단 저희가 블러 처리를 했다는 말씀 좀 먼저 드립니다. 그 표예림 씨가 딱 지목한 유튜버 저희가 연락을 했더니 뭐 한 주장이 있죠, 교수님. 네, 뭐 연락을 했더니 지금 이제 뭐 일단은 살아남은 사람들은 목소리가 크죠.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표예림 씨의 당시에 이제 피해 상황은 사실 잘 알려지지 못한 채 지금 이 억울하다는 사람의 목소리만 커질까 봐 전 그게 좀 걱정이 되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스토킹 했다는 주장 터무니없다. 스토킹 자체를 하지 않았다. 정당한 목적 없이 메일을 보낸 적 없다. 명예훼손하지 말라고
경고 차원에서 문자를 보낸 거지 정당한 이유 없이 연락한 적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스토킹 혐의에 대해 가지고는 완전히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태고요. 본인의 이제 유튜브 채널에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표혜림 씨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본인이 명예훼손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사실은 내가 잘못한 게 없고 거짓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하는 댓글, 또 장난전화, 모욕성 댓글 이런 거 다시면 여러분들도 모두 고소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올렸다는 겁니다. 실제 뭐 많이 고소를 한다고 해요, 지금. 예, 뭐 많은 어떤 방송이나 유튜브, 뭐 인터넷 보면서 이 유튜버분이 실제 그렇게 자신을 향한 뭐 이런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사람들을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하지만 고인은 생전에 이 유튜버에게 이런 일까지 당했다면서 괴로움을 직접적으로 호소를 했습니다. 잠깐 보고 가시죠. 하루에도 2-3개의 영상이나 커뮤니티를 통해 저를 저격하며 다중의 익명으로 인신공격 및 흔히 말하는 조리돌림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학교 폭력이 거짓이다 주장합니다. 피고소인에게 꼬리쳤다, 코빼미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겪었던 폭력은 사실입니다. 단 한마디도 거짓말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젠 더 이상 이 고통을 감내하고 이겨낼 자신이 없으며 그러고 싶지도 않습니다. 자, 이 기자. 네, 생전 영상을 올려서 그 유튜버를 지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을 했고요. 게다가 도를 넘어서 자신의 학교폭력 피해를 거짓이라고 주장한다. 또 본인에게 꼬리를 쳤다면서 이 표 씨 본인이 꽃뱀이라고 주장을 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당한 학교폭력이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비난한 이들에게 내 생으로 진실을 증명하겠다. 삶을 지속해야 할 어떠한 것도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고요. 표 씨는 2차 피해는 학폭 가해자에게 당했고 3차 피해는 이 스토커에게 당했다면서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이 해당 유튜버가요. 영상 저격설, 학교 폭력 거짓설 뭐 이런 거 일부도 계속 반박을 하고 있어요. 네, 뭐 이제 본인 주장입니다. 뭐 예컨대 학교 폭력 없었다 얘기했던 것들, 뭐 꽃뱀이다 했던 것, 학교 뭐 꼬리친다 이런 것들은 본인이 한 사실이 없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 해명 차원에서 영상을 만드는 과정에서 약간의 어떤 판례상 용인되는 뭐 명예훼손이 있다. 저는 잘 변호사지만 그게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본인 주장에 따르면 판례상 용인되는 명예훼손을 했기 때문에 처벌받을 사항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그 마지막에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내가 대신 고인을 위해서 싸우겠다는 사람이 등장했죠? 그러니까 이제 사연이 너무 저도 사실 보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기를 드러내면서까지 피해를 호소했던 그 사람이 왜 그 문제를 풀지 못한 채 오히려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렇게 비극적인 결말을 맞아야 될까? 도저히 저도 지금도 사실 납득이 잘 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다 못해서 대신 이 만약에 가해가 사실이라면 가해자하고 싸우겠다라는 또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근데 저는 이것도 사실은 원망스러워요. 그러니까 저분을 원망한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회 시스템이 왜 이런 거 하나 이거 가볍게 보기 이거를 풀지를 못해서 이 진짜 20대 젊은이가 자기 목숨을 버려야 됐고 또 그거를 공권력은 뭐라고 있길래 이거를 또 지금 다른 유튜버가 나서서 이거를 문제를 풀겠다고 해야 할까? 저도 법조계 일원이긴 하지만 저도 스스로가 좀 부끄러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수님이 좀 총평을 해주시죠. 저도 지금 양지열 변호사님의 문제의식에 지금 함께 하고요. 예, 이게 지금 정말 이 법으로 해결 안 되는 어떤 그레이 에리어가 있다라는 건데 문제는 이제 그러면 이런 문제를 일단은 더 이상은 일어나게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뭔가 이 자조 서로 간에 도울 수 있는 피해자들끼리의 연대 같은 게 사실 구체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럼에 있어서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면 그들을 보호해 줘야 되니까 이렇게 터무니없는 공격으로부터 이들을 좀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자정적인 그룹이 좀 생기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는 하게 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선의가 있으신 법률가들은 지금 이런 피해자들의 호소에 좀 많이 좀 귀를 기울여 주시고 공익법무의 차원에서 이런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단체
박지훈 변호사님이 하나 만드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뭐 일단 이게 우울감이나 이런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 지인이 있을 경우에는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 지금 자막으로 준비는 안 돼 있죠? 예, 지금 나가고 있네요. 그래도 꼭 한번 저렇게 그래도 전화를 한번 해보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지난 9일 오후 경기도 부천. 숙박업소들이 밀집돼 있는 한 거리에 경찰차가 출동했습니다. 담벼락 및 버려져 있는 종이 가방에 뭔가를 발견했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가 있었던 건데요. 종이 가방 안을 확인한 경찰은 그야말로 아연 실색하고 맙니다. 강력 범죄임을 확신한 경찰. 일대의 CCTV 그리고 모텔 투숙객 명단을 샅샅이 뒤지면서 범인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CCTV 속 모텔 투숙객 중 40대 여성의 수상한 모습에 주목하는데요. 그리고 신고가 접수된 지 4시간 만에 경찰은 이 여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과연 그 종이 가방 안에는 무엇이 있었던 걸까요? 뭔가 느낌이 쎄합니다. 종이 가방. 네, 지난 9일 오후에 담벼락 밑에 쇼핑백이 있다, 뭐가 담겨 있다 이런 신고가 접수가 되고요. 소방 경찰이 동시 출동해서 확인해 봤더니 침대 시트에 쌓인 갓난아기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일대 CCTV와 모텔 투숙객을 다 확인을 했고요. 아기 발견하기 닷새 전인 지난 4일에 한 모텔에 묵고 있던 40대 여성이 범행한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모텔에 돌아온 여성에게서 자백 받아내서 당일에 긴급 체포했습니다. 자, CCTV를 확인하던 경찰 뭘 보고 이 여성을 범인이라고 딱 지목을 했을까요? 경찰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저한테 배부를 때 들어간 거 그거만 확인했고 하루 종일 있다가 2차 시간 지난 다음에 나올 때 배 홀쭉한 거 그거만 추정했지 이제 분말을 했고 언제 저거 했는지는 우리가 밝힐 수가 없어요. 피의자 진술에만 의뢰할 뿐이지. 자, 분명 들어갈 땐 배가 불러서 들어갔는데 나오니까 홀쭉해졌다. 네, 그렇습니다. 영아 살해를 한 것이고요. 경찰서 영장을 신청을 해서 오늘 구속영장 발부가 돼서 구속했습니다. 지금 모텔에서 계속해서 묵고 있었던 걸로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범죄 혐의도 중하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송되는 과정에서 모자와 마스크로 자기의 얼굴은 최대한 노출을 피하는 상황이었고요. 취재진들이 이런저런 걸 물었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오늘 실질 심사를 받고 구속이 됐다는 건데요. 자, 그런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 털어놓은 그 이야기가 정말 기가 찹니다. 예,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죽을 줄 몰랐어요. 자, 주장입니다. 일단 주장인데 지난 4일 모텔에서 혼자 아이를 출산을 하고 아이가 우니까 이 방충망을 뜯어낸 다음에 밖으로 던졌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발견하고 잘 키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던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아이를 유아입니다. 아이를 2층에서 밖으로 던진다? 사실은 죽을 줄 몰랐다고 예상하기 사실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본인은 살해 혐의는 전면 부인을 했지만 경찰이 봤을 때는 최소한 인식을 하고 그것을 용인했다. 미필적 고의는 있다고 봐서 살인으로, 영아 살해 등으로 지금 미필적 고의한 살인죄를 적용을 했습니다. 자, 교수님, 아기가 우니까 무서워서 창밖으로 침대 시트에 싸가지고 지금 막 태어난 애를 갖다가 침대 시트에 싸가지고 2층에서 창문 밖으로 확 던져놨는데 죽은 줄 몰랐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글쎄 말이에요. 일반 상식으로 도대체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사건들이 특히 영아 살해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고 지금 이제 출생신고 안 된 아이들도 거의 1000명 정도로 사실 못 찾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 일단 알려진 사건들인데 이게 그러면 틀림없이 어디선가는 지금 국가 정책으로 이렇게 아이를 낳아야 되는 보호받지 못하는 여성들을 어떻게 해서든 잘 보호를 하겠다라는 정책들이 쏟아져 나와야지 되는 것 같고 실제로 입법이 이어지고 있는데 왜 여전히 바뀐 게 없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아이 어떻게 사망했는지 아십니까? 간이 파열되고 복강 내 출혈
그까짓 거 정말 주먹 2개 합친 것만한 그 영화가 이렇게 내장이 파열돼서 죽을 정도가 된다는 게,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게, 이게 지금 2023년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게 대체 믿어지지가 않아요. 결국 그렇게 내장 파열로 그 핏덩이가 숨졌군요. 그랬는데 2층에서 그렇게 던져놓고 죽을 줄 몰랐어요. 알겠습니다. 자, 3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사내 커플로 만나 오랜 교제 끝에 공무원 부부가 됐다는 김 씨. 그런데 아내가 어느 날부터 향수에 속옷까지 평소에 안 하던 치장을 하기 시작하더니 당신은 매력이 없다며 이혼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갑작스러운 이혼 통보의 이유는 바로 동료 공무원과의 외도였고, 어떻게든 마음을 돌리고 싶었던 김 씨는 상간남에게 몇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뒤 상간남에게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김 씨. 이대로 벌금형을 받게 된다면 공무원법에 따라서 당연 퇴직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배우자의 배신도 모자라서 공무원직까지 잃게 생겼다는 김 씨.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자, 오늘도 사망 가족분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사연입니다. 자, 공무원이 됐어요. 어렵게. 자, 그런데 이 아내의 외도로 인해서 그 자리를 잃게 될 수도 있다.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자, 일단 시작해보죠. 네, 일단 제보자는 현재 지역에 있는 한 시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30대 후반 공무원입니다. 아내 만날 당시에는 군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요. 아내와는 동료 관계였습니다. 동료에서 연인으로 발전을 해서 4년간 만났고 지난 2018년에 결혼하면서 공무원 부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제보자인 김 씨는 시청으로 전입을 했고요. 아내는 원래 일하던 그 군청에 남아 있었습니다. 연애 때도 결혼 이후에도 별다른 문제 없이 돈독했는데, 그런데 작년 가을 정도부터 이 아내의 어떤 수상쩍은 행동들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평소 안 쓰던 향수를 뿌리고 속옷까지 신경 쓰기 시작했다. 나하고 있을 때는 아무런 그런 거 그냥 무디었던 그 아내가. 자, 교수님. 네, 뭐 참 이 변화가 이제 남편 눈에도 띄기 시작합니다. 뭐 누군가와 전화를 또 자주 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시작했다 하면 1시간을 훌쩍 넘기기도 하고, 그래서 점점 의심이 이제 짙어가던 와중에 급기야는 이제 밤늦게 나간다거나 당직 근무를 핑계로 외박까지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자, 누구랑 그렇게 통화를 하냐? 이 시간에 누굴 만나러 가냐 물어도 얼버무리는 이 아내의 반응. 불안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일단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실은 한 달 동안 이상한 행동이 계속 지속이 됐고, 휴대전화를 좀 보고 싶은데 볼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이 아내의 친구나 동료를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남편 입장에서는 같은 뭐 직장에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누구를 만나러 가는지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말씀처럼 이제 외출할 때 뒤를 밟았던 상황입니다. 근데 보니까 아내가 차를 어딘가에 주차를 하고 다른 남성의 차에 올라타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그리고는 두 사람이 밀회를 즐기고는 어딘가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아니길 바랬던 그게 결국 저렇게 눈앞에서 펼쳐진 거죠. 얼마 뒤 남편에게 이 아내가 이상한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제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뭐 이것저것 지금까지 내가 잘못했던 걸 뒤집어 씌우더라고요. 집안일도 소홀히 하고 막 그런 식으로. 그래도 같이 살기 싫다. 오빠에 대한 매력이 없다. 매력이 없고 배려도 없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내 와이프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배신감도 크고 엄청 죽을 것 같았죠. 그때는 몸도 안 좋았었는데 그 병치라고 있었는데. 자, 본인의 외도 사실은 싹 숨기고 오빠는 이게 잘못이야. 이게 매력이 없어. 이게 정말 터무니없어. 그러니까 지금 이 제보자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분명히 외도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목격을 했지만 다른 증거가 없으니까 얘기를 못 꺼내고 있었던 참이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왜 집안일 하나도 안 도와줘? 왜 매력이 없어? 그러면서 계속
남편의 잘못을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 실제 잘못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몰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너무 이상하다 싶어서 이 바닥에 있는 휴대전화를 딱 뒤집어봤더니 아내의 휴대전화를 뒤집어봤더니 녹음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추측건대는 그렇게 남편이 잘못했다는 식의 내용을 녹취로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라는 추측이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이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했고 아내는 다시 그 휴대전화를 다시 또 탈취하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지면서 아내 팔에 멍이 들었대요. 아니나 다를까 몇 달이 지나서 그때 폭행을 이유로 진단서를 끊어서 이혼 소송을 아내가 먼저 제기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법은 어쨌든 유책 배우자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유책주의이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 잘못한 사람에게 상대방이 책임을 묻는 건데 아내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먼저 치고 나온 거죠. 당신 잘못으로 이혼하는 거야. 근데 이 남편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으니까 이런 사정들을 가족들에게 특히 장인장모에게 얘기를 했대요. 했더니 그리고 모아놓던 증거들도 알렸답니다. 근데 딸 편을 들기 시작하더랍니다. 자, 하지만 제보자는요. 그때까지도 이혼이 아닌 아내의 마음을 돌리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다는 거 아닙니까? 교수님? 네, 뭐 이혼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애를 4년 했지 결혼을 해서 4년이나 살았지 이러니까 거의 10년 가까이 살은 이 남편 입장에서는 사실 아내랑 뭐 그렇게 아내가 좀 실수한 것 같아도 사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내 마음을 돌리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상간남이라도 만나가지고 좀 이 남자를 좀 설득을 해가지고 가정을 깨지 말자 이렇게 좀 설득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 남자가 몇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도 않았고 그리고는 문자를 좀 보냈다 그래요. 2번인가 문자를 보냈는데 외도에 대한 책임이 당신한테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나오는 저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저 문자가 나중에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킵니다. 네. 자, 부질없는 행동일 뿐 지금 한지 책임지게 될 거다. 5번의 전화 시도와 2번의 문자. 이 제보자는 상간남에게 연락을 취했다는 이유로 스토킹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얘기 들어보시죠. 연락 문자로 처음 2번 하고 전화를 한 3-4번 했거든요. 근데 전화를 안 받았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저 스토커로 또 했어요. 전화 3-4번 했다고. 뭐 10번 넘게 한 것도 아니고 문자는 너가 외도를 했으니까 그 일에 대해서 책임져라 이렇게 문자했죠. 뭐 욕하고 그런 건 아니고 무혐의로 끝날 줄 알았는데 이로 경찰이 검찰로 넘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검찰에서 연락 오길 기다렸죠. 제가 해명하려고. 근데 검찰 연락 안 오고 그냥 약식 기소로 벌금 200만 원 때렸더라고. 양 변호사님 너무 다 나랑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글쎄 일단 제보자의 주장인데 이제 제보자와 반대되는 그 상간남이 변호사를 선임을 했어요. 그래서 고소장을 작성을 했고 고소장에 따르면 미행을 했었고 그게 스토킹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걸 고소를 하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에서는 좀 애매하다라는 얘기를 하긴 했답니다. 근데 어쨌든 뭐가 애매할까 싶어서 검찰로 넘어가면 검찰에 가서라도 제대로 해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검찰에서 부르진 않고 그냥 200만 원 벌금 200만 원 약식 기소하겠습니다라는 연락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해명 기회도 잃어버린 셈이 됐기 때문에 현재 제보자는 이제 동료들에게 탄원서를 받아서 검찰에 이 약속 기소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근데 탄원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아내가 사실은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동료들에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게 또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세상. 근데 그 약식 기소 명령에 따라서 벌금형이 나오면 공무원직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문제는 원래 금고 이상형, 뭐 집행유예 같은 거 이상에 나왔을 때 공무원의 자격이 이제 상실됩니다. 근데 이제 특히 스토커 같은 범죄, 이거는 벌금 100만 원 이상만 받더라도 공무원 당연 퇴직되는 상황이 됩니다. 아이고야. 지난해 12월에 이 법이 바뀌었어요. 스토킹이나 뭐 음란물 유포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만약 약식대로 약식 명령대로 확정된다면 200만 원 벌금이면 공무원직도 지금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진 겁니다. 아이고, 자, 진짜 참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인데 그 아내랑 상간남
그 두 사람도 지금 공무원이라는 건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럼? 네, 그래서 제보자가 이 두 사람 소속 기관에 진정서 넣으면서 징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상간남은 일단 기간제 공무원이었습니다. 무슨 처분이 나오기도 전에 그냥 알아서 퇴사를 했습니다. 아하. 그런데 문제는요, 몇 달 뒤에 뭐 어떤 과정 거친 건지는 모르겠지만 청원 경찰에 합격을 해서 똑같은 그 군청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아내 역시도 가장 낮은 수준의 견책 처분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제보자는 이거 큰 도시였으면 파면감인데 비교적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더 좀 쉬쉬하려는 경향이 있는 거 아니냐라면서 울분 터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제보자는요, 내가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기관 앞에서 전단지라도 돌려서 아내의 외도 사실 폭로하고 싶다, 이런 심정이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지역 어느 지자체인지 알지만 일단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상간남이 스토킹으로 고소해서 직장까지 잃게 생겼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좀 이 얘기 들으면서 너무 답답한 게, 왜 아까 박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다른 범죄 같은 경우는 적어도 실형 수준이 나와야 공무원직을 잃는데 왜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은 벌금만 받아도 공무원직을 잃게 했을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스토킹이라고 하는 범죄 있잖아요. 이성을 이렇게 추적을 해서 싫다는데도 계속 거부해서 따라다니고 그러면서 너무나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들었을 때, 그럴 때 그런 범죄가 너무 사회적으로 지탄받기 때문에 벌금이라도 공무원 하지 말아라고 하는 건데, 이 사안이 그런 사안이에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거를 스토킹 처벌법으로 약식명령으로 기소한 검사분도 좀 원망스럽습니다, 솔직히. 이 법의 취지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이런 부분들을 정식 재판으로 사실 넘겨질 것 같아요. 이렇게 통보가 왔다는 건 이미 넘겨질 것 같으니까 정식 재판에서 변호인 선임하셔서 이 주장을 좀 강력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진짜. 박 변호사님, 네. 그 지금 그 아내의 직장 앞에서 피켓 시위 하겠다, 이거 안 되잖아요. 네, 안 됩니다. 가장 좀 어떻게 보면 양 변호사 말씀했던 부분이긴 한데, 사실을 적시해서 얘기를 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가 있고요. 범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벌금 이상이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심각한 경우는 집행유예도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암만 화가 난다 하더라도 아내나 그 남편, 그 상간남 직장 앞에서 그런 행동을 하긴 좀 힘들고요. 다만 부정행위에 관련된 위자료 청구 소송 가능합니다. 아마 그건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아내도 소송 제기할 수 있고요. 상간남 상대로 소송 제기할 수 있고, 뭐 금액 자체가 그리 크진 않겠지만 뭐 몇 천만 원 정도 나오니까 그 부분으로 이제 조금 하는 게 지금 현행 법 제도입니다. 교수님, 혹시 뭐 주실 말씀 있을까요? 스토킹 사건이 이제 반의사 불벌죄 폐지가 되잖아요. 그럼 이런 사건들이 형사 소송 절차가 진행되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법무부에서 이제 스토킹 사건을 다 보호관찰관들을 통해 가지고 처벌하기 전에 그 사전 조사를 하게 만듭니다. 면담 조사를 하게 해서 어떠한 사건의 내용인지를 판단을 해서 검사가 의사결정을 하게 만드는데, 지금 아마도 내년도부터는 그런 절차를 좀 더 많은 스토킹 사건에서 적용을 해야지, 지금 이런 사건은 원래 이제 막아보자 하는 이런 사건들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좀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의견은요? 네, 일단 11C51님, 뭐 한 놈이 성낸다는 말이 딱 맞습니다 하셨고요. 블루아원님, 아니 저 정도가 스토킹이 되나요? 그럼 주차 문제로 서너 차례 전화하면 스토킹 되겠네요 하셨습니다. 김재환님, 대체 어느 군청입니까? 그 전단지 제가 돌리겠습니다 하셨고요. KM킴님, 상간남이 뭔가 줄이 있는 거 아닐까요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이곳은 유명 패스트푸드점입니다. 휠체어를 탄 손님이 음식을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옆에 서 있던 젊은 남성이요, 갑자기 휠체어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갑니다. 매장 직원이 재빨리 가로막는데 뒤돌아서는가 싶었던 이 남성, 직원을 가운데 두고 위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직원을 슬쩍 피해서 휠체어에 탄 손님에게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저 약자를 왜 때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남성 음료를 들고 오더니 휠체어를 향해서 냅다 던져버립니다. 이에 직원은
이 남성의 등을 떠밀어서 멀리 떨어지게 합니다. 와, 사람도 아니네 진짜. 그런데 반전이 있었습니다. 사건 있기 바로 전에요. 휠체어에 탄 손님이 먼저 이 여성 직원에게 고함을 지르면서 소란을 피운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가달라는 요청도 무시했고요. 그리고 이 모습을 지켜보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주먹을 휘두른 저 남성은요, 이 여성 직원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눈앞에서 엄마가 진상 손님에게 당하고 있으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아까 한 말 취소. 상황을 목격한 매장 직원들도 비슷한 얘기했습니다. 나라도 참지 못했을 것 같다 라면서 이 남성 옹호하긴 했는데요. 남성은 결국 이틀 뒤에 장애인 학대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이 됐다고 합니다. 아이고, 자 계속해서 미국 가시죠. 네, 걸친 거라곤 양말뿐인 벌거벗은 한 남성. 옷가게 안에서 한 손님과 대치 중입니다. 나체의 이 남성은 뒷걸음질 치면서 도망가기 바쁜데 역시 미국은 말이죠. 얼굴 공개합니다. 네, 추격전 끝에 매장 안 손님들에게 딱 붙잡힌 이 남성. 그야말로 맨몸으로 난투극을 벌이기 시작을 합니다. 서로 주먹을 날리고 몸싸움을 하는데 3명이나 달라붙은 탓에 이 남성은 더 힘도 못 써보고요. 그대로 주먹 세례를 당하고 맙니다. 와우, 왜 때려? 왜 이렇게 때려? 남성이 맞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성추행 때문이었습니다. 이 남성은요, 벌거벗은 채로 어린아이들에게 다가가서 슬쩍 만지고 또 껴안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왜 때렸냐고 한 거 취소. 네, 나체도 황당한데 내 아이에게 저런 짓을 하면 정말 머리끝까지 화가 날 수밖에 없었죠. 당연하죠. 아이의 아빠들이 힘을 합쳐서 이 남성을 제대로 응징했던 겁니다. 더 때려. 이 남성은 결국 체포가 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하다고 판단해서 우선 병원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은 태국으로 가보시죠. 자, 분홍 헬멧을 쓴 여성 운전자가 옆에 있는 오토바이에 발을 떡하니 올려놓고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 오토바이는 딱 달라붙어서 사이좋게 도로를 지나는데요. 신호에 걸리자 여성은 그제서야 발을 좀 내립니다. 남성은 여성의 이런 태도에도 별 반응이 없는 모습이죠. 부부예요? 아닙니다. 여성은 신호가 바뀌자 다시 한번 발을 올려서 이번엔 조금 힘겹게 출발하는데요. 길을 건너자마자 여성은 인사 한마디 없이 발을 떼고는 자기 갈 길을 훅 가버립니다. 너무 매정하다. 자, 황당한 장면이었지만 알고 보면 따뜻한 상황이었어요. 사실 여성 공무원이었고요. 고장이 난 오토바이를 인근 수리점까지 끌고 가준 것이었습니다. 여성은 딱 달라붙은 제복에 구두까지 신은 상황에서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금 견인한 거예요? 맞습니다. 1km나 되는 거리를 발로 밀어 함께 견인해서 달렸습니다. 여성 공무원의 친절에 남성 운전자는 깊은 감사를 전했고요. 사연을 전해들은 누리꾼들도 진정한 공무원이다라고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 발에 힘 얼마나 줬을까? 너무 힘들어요. 견인차예요. 견인발.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아이가 침대에 누워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의 몸을 수건으로 연신 닦아서 주고 있는 이 여성. 드레스에 면사포까지 쓰고 있죠. 병원이에요? 아니에요. 결혼식장이에요? 정신이 없는 이곳 바로 결혼식장입니다. 신부가 입장하기 바로 직전 신랑의 남동생이 달려와서 애가 열이 끓고 경련도 왔다면서 신부를 잡아 세운 겁니다. 그걸 왜 신부한테 말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요. 신부가 바로 소아과 간호사였기 때문입니다. 진짜? 신부는 한 채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바로 아이에게 달려갔고요. 덕분에 아이는 금방 진정이 됐습니다. 결혼식은 아이가 병원에 무사히 도착한 후에야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신부는 아이가 먼저지 결혼식은 언제든 다시 할 수 있다고 말해서 더 큰 감동을 전했습니다. 교수님 방금 하신 말씀 다시. 네, 며느리 잘 봤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 픽 주인공 동물 호주로 가보시죠. 네, 굽이진 산길을 달리는 차 앞에 작은 캥거루 한 마리가 폴짝폴짝 뛰고 있습니다. 캥거루는 차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제 속도로 쭉쭉 달립니다. 그렇게 하염없이 도로를 질주하던 캥거루가 갑자기 멈춰서는데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신호등 앞에 얌전히 서 있는 이 캥거루 모습에 뒤따르던 차 안에서는 박장내소가 터져 나옵니다. 우연이겠지. 아는 게 분명합니다. 신호등이 초록불로 딱 바뀌자마자요. 잠깐만요. 바뀌었는데 다시 출발합니다. 심지어 차선까지 딱 맞춰서 출발하는 모습은 여느 운전자들보다 오히려 나아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사람보다 낫다. 캥거루도 색을 볼 수 있냐?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 캥거루는 사람처럼 색을 구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생명이 아니구나. 재밌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반, 사반 6반 저녁 6시 반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